뭐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잠깐 볼게요. 뭐 별거 안 했죠. IPO.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마켓에 대해서 배웠어요. 프라이머리는 채권이나 주식 등이 발행되는 시장, 세컨더리는 거래되는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PO. 기업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예요. 행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상장을 통해서 기업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려고 하고요. 대신에 돈을 많이 벌죠. 그 돈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상장입니다. 상장할 때 되게 어떤 일이 일어나? 언더프라이싱. 상장 첫날 주가가 확 뛰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도 심하게 뛰더라. 근데 한 5, 60일 지나면 다시 떨어져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쉘프 레지스트레이션 뭐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거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못 팔면 손해야. 왜? 변호사도 써야 되고 보고서도 내야 되고 뭐 이거저거 할 게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게 실패하면은 곤란해. 그래서 2년간 몇 주를 하겠다. 조금씩 하는 게 쉘프 레지스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마켓 오더도 했고 간단히 어제 이거 까먹었고 큰일 망신당했죠. 생각하면 쉬운 건데 얘만 빼고는 다 일상적인 거예요. 얘 맞죠? 뭐야?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죠. 여러분 시스템에 넣었는데 주가 보다가 주식 보다가 이 가격 이 주식이 오늘 100원인데 이게 한 80원까지 가면 사야지. 그런 오더를 내리는 게 1번. 아주 당연한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언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지. 언제 사겠어. 그렇게 내리는 게 1번. 이거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나중에 얘기하고 3번 뭐야? 나는 손해 그만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손해 그만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손절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겠지만 안 하고 싶은 거 손절. 손해 나면 팔아야 돼. 손절가 설정한다 그러죠. 손절하는 게 3번. 그 다음에 올라가면 파는 거 되게 좋은 거야. 그 이상 올라가면 내가 이익선을 한 20%로 정해놓고 거기 치면 팔게 라는 게 4번. 얘는 손해 보면서 파는 거고 얘는 이익 보면서 파는 거죠. 근데 이익 보고 파는 날 다음 날은 많이 오르죠.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익 보고 파는 날 다음 날은 묘하게 많이 묘하게 많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산다. 좀 이상해. 그때 좀 잘못 얘기했죠. 가격이 오르면 산다. 저도 헷갈려가지고 좀 이상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나중에 공매도 할 때 개념이랑 관련이 깊어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면 공매도 할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산다. 특수한 케이스.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의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 가격이 오르면 사. 좀 이상해. 가격이 오르면 팔아.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 그렇다. 그래서 뭐 일렉트로닉 시스템 개발이 많이 마구마구 됐다. 스프레드 얘기 안 했어요. 스프레드 뭔지. 어제 스프레드 뭔지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얘기할 거예요. 미니멈 틱 사이즈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었다. 미니멈 틱 사이즈가 그때는 요때는 뭐라 그래서 8분의 1달러, 16분의 1달러. 여긴 0.1센트, 그러니까 100분의 1달러죠. 데시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스프레드는 나중에 뭔지 얘기할게요. 마켓들도 얘기했고, 알고리즘 트레이딩.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부터 얘기하면 될 겁니다. 요새 트레이딩 누가 많이 해? 컴퓨터도 뭐야? 어떤 컴퓨터가 해? 그냥 컴퓨터가 해. 어떤 컴퓨터? 옛날 좋은 스트래테지를 학습한 컴퓨터. 물론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체는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혹은 기계 자신이 특수하게 프로그램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초단타로 주로 초단타나 뭐 장기적인 걸 될 수가 있고 초단타로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이거 사람이 못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마켓이 없었겠죠. 이거 어떻게 해? 예전에 사람이 할 때는 마우스 클릭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내가 뭘 살라 그러면 클릭해야지. 근데 컴퓨터는 보자마자 바로 합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가까운 거고 가격이 변하면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거. 최근에는 이게 프로그램 자체도 사람이 안 짜기 시작했어. 그게 뭐야? 로봇 트레이딩이란 거죠. 예전에 성공적인 투자 전략들을 받아다가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고 컴퓨터가 어느 스트래티지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확률적으로 예측한 다음에 바로 그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써서 돈을 법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게 옛날에는 진짜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어떤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가까운 거였는데 이제는 그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어요. 왜냐? 컴퓨터 자신이 이제 짜기 시작해. 어느 모형 써야지? 이렇게 해서 뭐 두 개 섞어 쓰든가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한다. 그다음에 다크풀스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전산망으로만 통해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모르는 사람들 익명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의미가 변하고 있다 정도. 뭐 다크풀스는 그런 의미다. 시장이 발달되면서 익명의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그다음에 세계 주식시장 결국 자동 전자거래가 활발하게 될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 열리면 미국이 닫고 미국이 열리면 우리나라 닫기 때문에 24시간 채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 마켓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거래소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어. 최근같이 전산망이 발달하게 되면은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80년대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은 아저씨들이 다 혹은 주식 투자하는 아주머니들이 다 어디 있어? 거래소에 앉아 있어. 사진 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고 있다가 빨간불 켜지면 투자하고 뭐 파란불 켜지면 버리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 실제 사진 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 저도 그때는 뭐 투자를 안 했겠지만 그때 보면은 전광판이 있고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면 아저씨들이 인상 쓰고 있든지 뭐 인상을 피고 있든지 뭐 이런 걸 해.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보다 빨리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할 일 없어서 가 있던 건 아니고 거래소에 가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야? 보자마자 빨리 거래할 수 있으니까 간 거지. 근데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차트가 다 뜨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소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통합해. 그래서 많이 통합되었다. 책에 보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시카고 채권 시장이라든지 유러피안 주식 시장이라든지 많이 통합돼 간다. 시장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있을 필요가 있었어. 실제적으로 그 시장 안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물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게 큰 혜택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다. 그래서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크기 보면은 뉴욕 NYSE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가장 크고 나스닥, 재팬, 런던, 유로넷은 유로넥스트, 유러피안 통합 주식시장이고 홍콩, 샹하이, 티맥스, 도이치 등등등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하면 트레이딩 코스트가 있어.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알선 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투자 알선도 브로커야. 어떻게 보면은 내 돈을 갖다가 투자해주는 사람도 브로커예요. 일종의. 아닌가? 그러니까 내 돈을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내 돈을 투자해주는 사람도 일종의 브로커야. 그래서 여러분 펀드 같은 거 맡기면 내가 운영하지 않죠. 내가 운영 안 해. 그 사람이 운영하니까 나는 일종의 브로커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특정 브로커한테 피를 주는 걸 뭐라 그래?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딜러한테 연결돼서 나오는 게 스프레드인데 비드 에스크가 있다는 거는 알아요. 비드는 뭐야? 당신으로부터 사고자 하는 가격, 당신에게 팔고자 하는 가격, 그렇게 돼 있죠. 이 차액을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야. 당연히 비드가 에스크보다 낫겠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싸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프라이스 에스크에서 프라이스 비드 뺀 게 스프레드야. 근데 딜러는 어떻게 해줘? 요 차액을 그러니까 간단히 뭐 좀 복잡하지만 더 보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안 이루어져. 이거 거래 못 이뤄. 아니 팔려는 가격하고 살려는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거래가 안 이루어지겠지. 딜러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적당히 마무리해주고 거기서 스프레드 일부를 받아갑니다. 그런 식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서 팔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를 딜러가 먹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프레드는 딜러와 관련된 거. 왜 생겨? 팔려는 가격하고 사려는 가격이 다르니까. 딜러를 흔히 말해서 마켓 메이커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누군가 들어가서 서로 협상을 해주고 얼마에 팔래 조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스프레드를 조금 받아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 둘 다 페이한다.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은 스프레드는 주로 딜러, 커미션은 브로커, 컨비네이션은 둘 다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피해야 될 거 마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주식 사고 싶은데
주식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얘기할게. 여러분 집 살 때 어떻게 해? 전세? 대출 끼고 사죠. 담보는 뭐야? 집. 주식 살 때 여러분 대출 끼고 살 수 있어. 담보는 주식.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집 살 때 담보 대출 해. 담보 대출해. 그냥 대출이 아니죠. 그냥 대출이 아니고 집이 있으니까 집이 내 자산이니까 그거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하는 거야. 주식 살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똑같이 담보 대출하는 거야. 뭐가 주식이 내 거니까 내 거의 일부분에 대해서 뭐 담보 대출해. 그래서 그걸 사. 근데 주식 가격은 마구마구 변하죠. 그래서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50%까지만 담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1-IMR이란 게 결국은 Initial Margin Requirement란 게 여러분이 빌릴 수 있는 돈인데, Initial Margin Requirement 한 주식 살려면 50%는 여러분 돈으로 사야 돼. 만약 주식 가격이 확 떨어지면은 미국은 없죠. 가격 상한제가. 한국의 경우 한 30%예요. 30% 두 번 떨어지면은 내 돈 다 날라가니까. 그러니까 담보 맡긴 거에 대해서 돈 빌려준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고 50% 이상 50% 이상 자기 돈을 사야 돼. 집 살 때 이게 뭐야? Debt to value. 집 살 때는 이 기준이 있어요. Debt to value 뭐 50%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집 가치분에 빌려주는 게 몇 프로 이상 되면 안 된다.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Initial Margin Requirement는 내가 한 주 살려면 빌릴 수 있는데 50%는 네 돈 갖고 해야 돼. 50% 더는 네 돈 갖고 더 내도 돼. BTV도 마찬가지야. BTV 50%라면 50% 이상 네가 돈을 더 내는 건 무방해. 근데 50% 이상은 안 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사는 거나 뭐 주식 사는 거나 빌려서 하는 거는 똑같아. 근데 담보대출 했으면 담보대출 만기까지는 여러분 큰 문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담보대출 만기까지 여러분 돈을 착실히 갚아가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 안 그래. 여러분 실직을 하든 뭐 다른 일이 있든 경기가 안 좋아지든 상관없어. 그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사서 담보대출 해줬으면은 뭐 별로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브로커는 뭐라고 해. 나중에 여기 있네. Maintenance Margin Requirements야. 주식 가격이 폭락해서 여러분 부은 돈이 40% 25% 아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여러분 가치가 하락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한 돈의 가치가 25%까지 하락하게 되면 뭐라 그래? 돈 내라고 마진콜이 날라오게 됩니다. 이게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야.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마진콜이란 게 빚져서 사는 건데, 아니 빚져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얘기지만 이 경우 빚져서 사는 건데 어쨌든 가격이 하락해서 여러분이 손해 볼 것 같으면 혹은 다른 사람이 손해 볼 것 같으면 돈을 채워 넣으라고 하는 거야. 얘는 안 그래. 집은 안 그래. 집은 계약 끝날 때까지 안 그러는데 주식은 알 수 있어. 주식은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이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보면 빡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만. 주식이 100원인데 50원 된다 그랬죠. 50원 내가 사고 50원 빌려서 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돼. 주식 가격이 75원이 됐어. 75원이 됐다고 해서 내 돈, 빌린 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75원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12.5원, 여기서 12.5원 떨어지느냐? 아니지. 나는 빌린 돈 갚아야 돼. 얘는 액수가 정해진 채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돈은 25원이 되고 빌린 돈은 여전히 50원이야. 그러면 내가 가진 현재 어떤 내 자본의 비율은 얼마야? 33.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5%보다 아래 떨어지면은 돈 넣으라고 전화 옵니다. 돈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주식을 팔아버려. 주식 청산해야지. 주식 청산하고 남은 돈 주고 끝이야.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청산하든가 네 돈을 더 부어서 아마 40%일 거예요. 40% 수준까지 맞춰내든가 통장에 잔고를 충분히 넣어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식이 떨어지면 돈 빌려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높을 때는 좋아요. 여러분 재무경제 시간에 배웠을 거야. 레버리지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레버리지 취하면 earning의 volatility가 커진다 그랬어.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남의 돈 빌려다가 투자하면은 volatility가 커져. 수익률이 엄청 왔다 갔다 해. 왜냐면 빌린 돈은 갚아야 되는 거고 안 갚으면 깜빵 가는 돈이에요. 내 돈은 마구마구 변해. 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빌린 돈 남아있고 earning의 volatility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분의 내 돈의 지분이 25% 아래에 떨어지면은 마진 콜이 오고 마진 콜이 오면은 여러분은 그게 한 40% 될 때까지 돈을 채워 넣어야 돼. 5월 그냥 주식 팔고 나머지 돈 갖든가. 그래서 시장가분의 시장가에서 바로 뺀 게 뭐야? 내가 번 돈이지. 내 돈 투자한 거 남은 거. 내 돈 투자한 거 남은 게 MMR Maintenance Margin Requirement보다 작아지면 여러분 돈을 넣어야 돼. 그래서 시장 가치가 빌린 거분의 1-MMR이 되면은 마진 콜이 날라온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25가 저거 아니야. 마켓 밸류 시장 가치분의 바로 빌린 거 뺀 거. 그래서 마진 콜이 날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맞게 나중에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많이 맞겠죠. 근데 뭐 안 맞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재무경제 그리고 투자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금융 지식에 대해서 하나 배웠다면은 뭐야?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은 수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예요. 그거는 기본 지식으로 알아둬야 할 거예요. 어느 투자와 마찬가지로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은 여러분이 수익이 그러니까 특히 채권 형태로 수익이 크게 날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이 작게 날 때는 돈을 왕창 잃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가 필요해.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마진 트레이딩인데 처음에 엑스코퍼레이션의 스탁 프라이스가 $70, $70고 이니셜 마진이 50%야. 메인터넌스 마진은 40%. 천주 샀어. 천주 사면 얼마야? 7만 원이 드는데 나는 35,000원, 35,000원 해서 남의 돈 35,000원, 내 돈 35,000원 주고 샀다. 근데 60불로 떨어졌어. 60불로 떨어졌어. 그러면 남의 돈은 그대로 있고 내 돈만 날아가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35,000원이 빌린 건 그대로 있고 내 자본만 25,000원이 돼. 그래서 시장가가 58,300원, 333원이 되면은 마진콜이 불리게 된다. 이때 마진은 25,000, 35,000, 25,000 이때 마진은 6만분의 25,000에서 41.67%고요. 그래서 58.33 달러가 될 때 결국은 마진콜이 날라오게 되고 그때 마진이 40%. 그래서 이니셜 마진 리ኳ이어먼트를 하려 그러면 내 주식을 50%까지 올려야겠죠. 29,167원까지 돈을 넣고 빚을 갚아야 돼. 일종의.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돈을 더 내고 빌린 거 갚아야겠지. 빌린 것도 29,167원으로 줄고 내 투자한 자본은 대신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진 콜이 있으면 수익의 변동성이 커진다. 주가가 30% 올랐는데 돈 빌려서 하면 51% 수익 나. 주가가 0% 올랐을 때 나는 9% 이자 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9%. 30% 떨어지면 60% 더블로 손해나. 그러니까 빌리는 게 여러분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면은 되게 좋은 정책인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크죠. 30% 우리나라 뭐예요? 가격 상한선인데 뭐야? 잘못하면은 60%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1억이 있어서 투자했는데 2억짜리를 이 주식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1억 더 붙여갖고 샀어. 근데 하한가 한번 맞아. 그러면 나 얼마 남아?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니까 마진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만큼 어떻게 위험한 거예요. 말이 뭐 지금 숫자상에서 뭐 30% 이렇게 해서 작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 여러분이 1억을 모으려면은 한 3년간 뭐 커피도 안 먹고 밥도 아껴가면 먹으면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1억을 투자해서 이 주식이 잘 될 것 같아? 내가 1억을 더 붙여. 2억 투자했는데 하한가만 맞으면 1억 중에 6천만 원이 날아가고 4천만 원만 남아 있어. 근데 이자까지 내래. 1억 빌린 거에 대해서 한 9%. 그러면 나는 3,100만 원 남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집은 뭐야? 집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살기라도 하면 돼요. 근데 주식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진콜 조심해야 돼. 생각보다 큰 돈이니까 나중에 사회 나가서 돈을 알뜰히 모아서 몇 천만 원 모았는데 한 번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공매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한테는 허용 안 해요. 개인한테는 허용 안 하고 기관이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데 공매도 뭐야? 공매도 기본적으로 계약은 내가 오늘 주식을 빌려서 내일 갚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을 빌려 오늘 내일 갚아. 그 주식을 빌려서 그냥 가지고 있느냐? 아, 미련한 일이죠. 주식을 왜 빌리겠어? 바꿔서 내 돈 쓰려고. 돈 쓰려고 빌려. 무슨 얘기냐? 100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오늘 100원이야? 하루 빌려줘. 빌려줘. 주식 한 주 빌려줘. 내일 갚아줄게. 그러면 100원짜리 주식 100원을 환원해서 투자를 뭐 하겠지. 그다음에 갚아. 한 명만 물어볼까? 강석조? 그러면 내일 내가 주식을 오늘 빌렸는데 내일 주식 가격 110원 혹은 90원이야. 1번, 2번이에요. 그러면 빌린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좋아? 1번 혹은 주식 가격. 이게 내일 주식 가격이야. 내일 갖기로 했어. 그럼 110원, 90원 중에 어느 게 좋아? 90원. 공매도 그래서 뭐야? 기본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100원 내가 오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빌려서 내일 주면은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거는 무모한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왜냐면 이자를 좀 내야 되니까. 나는 오늘 주식을 빌려서 현금화해서 쓰든 가지고 있든. 근데 내리면 나는 훨씬 싸게 해갖고 돌려주면 돼. 공매도는 흔히 말해서 다운사이드, 그러니까 다운월드 베이시라 그러죠. 가격이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거를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내고, 그러니까 마진을 좀 넣어놓고 그냥 빌리는 건 아니고 브로커한테 주식을 빌려서 오늘 주식 팔고 돈 넣고 내일 또 갚아주면 돼.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돈을 빌린다. 없어, 오늘 주식 없는데 나 이 주식 내일 정보를 봤더니 떨어질 거 알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일반인들한테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공매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건 뭐야?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공매도 하면 돼. 근데 많은 경우 공매도 갖고 장난할 수가 있어서, 기업 뭐 A기업 사장이 내 친구인데 A기업 사장이 뭐 어떻게 말하면 거짓된 정보를 흘릴 거라고, 내일 루머를 퍼뜨릴 거라고 내일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공매도를 하면은 나는 돈 벌어서 내 친구 A 사장한테 주고 반번씩 갈라먹으면 돼. 아, 그게 처음에 루머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주식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죠.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소문을 확 내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기획사에 뭐 연애 사건이 난다 이런 거를 소문 내고 아니다 그럼 다시 주식 올라가겠지. 그런 거를 개인이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하면은 감사를 받죠.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할 가능성이, 시장 조작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덜하긴 한데, 개인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했다. 전화가 녹음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작전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제한돼. 아니, 주식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주식 오르면 일반적으로 다 이득 봐. 아니야? 주식 오르는 거랑 주식 떨어지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주주가 다 좋아져. 그래서 별로 불만을 가질 사람이 없어. 그게 거기서 물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얼마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주가가 떨어지면은 모든 주주들한테 피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공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주식을 빌렸는데 그냥 빌리면 안 되지.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담보 좀 맡기고, 현금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네 계좌에 넣어줘. 그만큼. 그리고 내일 주식 가격만큼 갚아주면 돼. 그래서 롱 포지션 뭐야? Buy first, sell later. 그러니까 여러분 롱 포지션 취할 때는 가격 오를 때 롱 포지션 취하죠 주로. 가격이 떨어질 때 취하는 거 숏 포지션, 숏 셀링 한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Sell first. 오늘 주식 팔아가지고 내일 가격이 떨어지니까 돈 줄게. 라운드 트립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왔다 갔다. 그래서 롱 포지션 여러분 잘 하고 잘 아니까 괜찮고, 숏 포지션은 문제가 좀 있어요. 숏 포지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숏 포지션 못하게 취하면 사람들한테 방어할 방법을 안 주는 거니까. 옵션으로 방어할 수 있지 않느냐? 옵션으로 방어하는 건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풋옵션 배웠겠지만 풋옵션 역시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는 건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풋옵션 거래하려면 여러분들이 거래 경력이 있어야 돼. 시험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풋옵션으로 막을 수 있는 리스크가 한계가 있어. 풋옵션은 주로 인덱스들, 그러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하자 측은 아니 개인이 손해만 보는 게임 아니냐, 개인이 주가가 떨어질 걸 아는데 숏 포지션 못 취하면은 오늘 낮아진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찬성하는 쪽은 숏 포지션을 막아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은 결국 이런 게 다 작전, 우리나라 안 그래도 작전이 많은데 작전 세력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쟁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롱 포지션 기본적으로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거, 숏 포지션 기본적으로 내려간다에 베팅하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숏세일 할 때 50%는 일단 내고 들어간다. 그 다음 뭐 관련이 있고, 이거는 뭐 없어졌으니까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위에만 알아둔다. 마진 리퀘어먼트, 뭐 미국에서는 이렇다. 근데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을 거예요. 숏셀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60달러 per 쉐어짜리인데 나는 100개 숏셀 하려 그래. 그럼 브로커한테 6,000불을 내가 받아야겠고, 3,000불이 이미 나는 줘야 돼. 왜냐면 내 주가 떨어질 것도 예측해 놔야 되니까. 그래서 9,000불이 마진 어카운트에 있어. 내 어카운트에. 그러니까 6,000불은 내가 주식 팔아서 오늘 얻은 돈이고, 3,000불은 내일 돈을 뗄까봐 브로커가 너 3,000불은 넣어놔 라고 하는 돈이야. 9,000불. 그래서 숏셀 에퀴리는 토탈 마진 어카운트에서 마켓 이퀴티를 뺀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메인터넌스 마진이 뭐 프라이스가 30% 이하 떨어지면은 이렇다. 그래서 6,000불에 30%는 1,800불. 그래서 1,200불 액세스 마진이 있고, 그래서 마진콜 뭐 계산하면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것도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일 거예요 아마 이 슬라이드. 근데 레귤레이션이 최근 심해지고 있다. 셀반-옥슬리 액트는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리퀘어먼트들을 많이 제공한 거 최근 2003년인가 나왔겠죠.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기업 경영, 일반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냐, 레귤레이션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로 알고 있고, 2002년 헷갈리는 연도는 약간 헷갈리네요. 그다음에 인사이더 트레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어요. 내부자 거래 이런 거 하면은 시장이 망한다. 셀프 레귤레이션 하면 좋죠. 금융시장 발달에 대해서 셀프 레귤레이션 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만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서반스-옥슬리 액트 같은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한 법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인사이더 트레이딩 같은 경우 많이 문제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안 할 거예요. 뮤추얼 펀드는 요번 과목의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바로 리스크 리턴 관계 조금 배워가면서 캐팸 인트로덕션 할 거예요. 리턴이 뭐냐부터 계산해야겠죠. 아는 사람은 알고 뭐 재무경제 시간에 배웠을 거지만 리턴은 뭐야? 오늘 투자한 거 분해 내일 내가 얻을 거.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뭐야? 내가 이 주식을 샀으면 얼마나 벌었냐? 그럼 뭐야?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더하기 배당. 그렇게 되겠죠. 어떤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살 때 가격이 있고 팔 때 가격이 있고 배당이 있어요. 나는 위에 부분은 캐피탈 게인이고 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인이었고, 배당은 배당이고. 홀딩 피리어드 리턴 간단하죠. 어떠한 주식이 있는데 25불에 사서 27불에 팔고 배당을 1.25원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오늘 25원에 사고 25원에 27원에 팔았으니까 2불의 자본 이득 캐피탈 게인이 있고 1.25원의 배당 해서 13%의 수익. 이게 흔히 말하는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에요. 자본 부분만, 자본 수익만 빼면 얼마야? 25분의 27 마이너스 25, 8%. 배당 수익은 5%. 그래서 13%다. 그래서 홀딩 피리어드 리턴 뭐야? 캐피탈 게인하고 배당 수익. 일반적으로 주식을 다룬다고 하면, 지금 주식부터 들어갈 텐데, 주식을 다룬다고 하면은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자본 소득 더하기 배당, 죄송합니다. 자본 소득 아니고 자본 수익 더하기 배당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죠.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져. 리턴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게 맞느냐? 그러니까 아까는 한 기간 계산하면 괜찮은데 이제 5년간, 10년간 리턴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적합한 것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100원 있었는데 150원 됐어. 내일
근데 75원이 뭐래? 됐어.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익 얼마? 50%.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익 얼마? 마이너스 50%. 맞죠? 평균 수익 얼마? 여러분 그냥 평균 계산하면 0%. 여러분 실제 수익 얼마? 마이너스 25%.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리스메틱은 그냥 지금 제가 계산한 거예요. 50%, 50 마이너스 50%. 지오메트릭은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100 곱하기 1 플러스 0.5 곱하기 1 마이너스 0. 그냥 0.5죠. 해서 75가 나오게 되는 수익률. 요만큼이 실제 수익률 0.75 마이너스 25%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리스메틱 에버리지 편하긴 한데 조금 호도할 가능성이 있겠죠. 봤잖아 지금. 여러분 펀드 뭐 얘를 올려봅시다. 조금만 더. 마이너스 33% 하면 얼마야? 이쯤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50%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동안 50% 내고 내후년에 마이너스 33%야. 근데 내가 이 펀드 매니저인데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보고해. 2년간 평균 수익률이 얼마야? 17, 8.5%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죠? 아닌가? 아리스메틱으로 하면은 아리스메틱 민 하면은 17%. 그러니까 2년 동안 나는 8.5% 수익 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얼마야? 실제 빵 프로. 투자자 입장에서 8.5% 수익하고 빵 프로 수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홀딩 피리어드 리턴 할 때 잘 유심히 그러니까 보고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년간 평균 수익률이 8.5%였습니다. 근데 숫자에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덩치가 커졌다가 확 주는 거는 이펙트가 훨씬 커요. 실제 수익은 0%. 그래서 리턴을 비교할 때는 지오메트릭 에버리지가 제일 좋아요. 지오메트릭 에버리지 구하면 얼마야? 이거 빵 프로 나올 거예요. Compound period by period returns. 그래서 그거에 평균 연수를 곱해서 한다. 달러 웨이티드 에버리지 리턴은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인데 이따가 잠깐 얘기할게요. IRR 재무경제 시간에 IRR하고 비슷한 컨셉입니다. 포인트를 잘 알아두세요. 에버리지 리턴은 되게 호도하기 쉬운 숫자야. 봤잖아. 나 펀드 매니저인데 7.5% 났어. 지금가 8.5% 났어. 이러면 굉장히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 2년간 8.5%야. 실제 보면 0%야. 그래서 호도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Asset under management. 내가 어떤 뮤추얼 펀드 매니저인데
내 안에 에셋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에셋을 운영하느냐 한번 봅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1이야. 1이었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 10%야. 그러면 1.1이 언제겠어? 내가 1쿼터에서 2쿼터 끝날 때까지 기본 자본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그 다음에 수익이 잘 난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돼? 돈이 몰려와. 돈이 몰려오면 1.2가 돼. 그래서 홀딩 피리어드 리턴 여기 들어가더라. 1.2가 됐어. 되게 잘해. 25% 수익률 냈어. 1.5가 되고 소문이 나니까 0.5원이 더 들어가. 그래서 2원이 되고. 근데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3쿼터에는 봤더니 2원이 마이너스 20% 나고 마이너스 1.6 되니까 돈이 확 빠져나가. 마이너스 0.8로. 나 0.8이 됐고 20% 나니까 0.96. 그 다음에 0.6원이 들어와서 최종기 1.56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별 수익률 쓸 때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쓰고 멀티플 피리어드 리턴은 잘 고민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 이해 가시죠? 어려운 표 아니니까. 그래서 아리스메틱 에버리지 구했더니 얼마야? 10%,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20%를 4번 했어. 이거니까. (8.75%) 지오메트릭 에버리지 했더니 내가 1원 투자했다면 1.1원, 1.25원, 0.8원, 1.2에 4분의 1 평균이니까 4번 했으니까 7.19%. 기본적으로 산수익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 산수익 평균이 과다 계상해. 과다 계상. 기하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과다 계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1원을 놨다 그러면 이만큼 번 거예요. 7.19%씩 매번 번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웨이티드 제가 설명 안 했죠? 이거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라 설명할게요. IRR 개념인데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포커스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계산할 때 뭐야? 얘는 뭔 리턴이야? 얘는 뭔 리턴이야? 1분의 4로 하면은 쿼털리 리턴이죠.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분기별 수익률이 7.19%다. 분기별 수익률이 8.75%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익률을 애뉴얼라이즈 할 수 있다입니다. 기본적으로 APR이 여러분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내가 만약 3개월에 4%의 수익률이 나면 12%가 16%가 연간 수익률이다. 분기별로 3%의 수익률이 나면 12%, 4 곱하기 3 해서 하는 게 APR이라 그랬고, Effective Annual Rate는 뭐야? Effective 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복리야, 복리. 그래서 APR과 Effective Rate, EAR을 가장 간단히 비교해 보면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분기별로 10% 낮다. 그럼 APR 구하면 얼마야? 4 분기 곱하기 10 그래서 40%. 네, effective annual rate를 구한다면 1.1 4승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이쯤 되겠죠. 그래야 퍼센테이지 텀이 나올 테니까. 실제에 가까운 거는 요거겠죠. 복리 개념이니까 실제에 가까운 거는 effective annual rate이고, 복리로 흔히 말하는 컴파운딩의 복리이죠. 복리로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을 기간으로 나눠준 게 여러분 기간별 수익률이겠죠. 뭐야? APR이 40이고 기간이 4니까 얘를 기간 4로 나눠주면은 분기별 수익률이 나와. 분기별 수익률에다가 다시 n승에서 마이너스 1 해주면은 effective annual rate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연간 수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연간 수치를 횟수로 나눠주고 그 횟수만큼 복리 취해주면 effective annual rate이 나옵니다. 반면에 effective annual rate에 1을 더해주고 1분의 n승 기간을 나눠줘야 그 기간의 정확한 수익률이 나올 거고, 그 기간의 정확한 수익률에 n을 곱해줘야 APR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뭐야, 그 고영우 교수님이나 최재원 교수님은 다 가르쳤다 그래요. 다 가르쳤다 그래. 다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n을 극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exponential APR. 제가 계산금융 시간도 금융 퀀트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미분의 변수 변환, change of variable 테크닉 가르치셨냐고 물어보면 다 가르쳤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은 안 배웠다 그러는데 누가 누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배웠어요.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이거 극한 배우면 안 배울 수가 없는 개념인데, 1하고 어떤 거에 n으로 나와주고 n승한 거를 리밋 n을 취해버리면 exponential APR이 나와요. 연속 복리. 그러죠. APR은 로그 뭐야 1 더하고 로고 취해주면은 이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맨날 미궁이에요. 미궁인데 미분하고 부분적분 이런 거 하죠. 부분적분 배웠냐고 하면 일단 다음 1시에 가르칠 텐데, 부분적분 배웠냐고 하면은 학생들은 안 배웠다 그러는데 교수님들은 가르쳤다 그러고, 그래서 미궁이 늘 혼돈 속에 있는데 하여튼 뭐 기억되도록 하세요. 1학년 때 배운 게 꽤 많이 쓰인다. 경제 수학의 기초, 수리경제의 기초죠. 수리경제 입문 시간을 잘 열심히 들어두세요. 다 배웠다고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모르냐고. 본인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모욕하는 거라고. 근데 하여튼 잘 기억해 두세요. 수리경제 입문 쉽게 들으면 계절학기 때 쉽게 들으면,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조금 덜 가르치시는 경향이 약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절학기에 또 인텐시브하게 들어야 되니까 내용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나중에 후배들한테 수리경제 입문 그냥 꼼꼼하게 들으라고 하세요. 그냥 학기 중에 꼼꼼하게 들어야
3학년 때 혹은 4학년 때 가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한 건데 모른다고 하면은 쉽지 않죠. 하여튼 얘 극한 배분 무조건 나온 거고 리밋 n을 보내면 익스포넨셜로 간다. 그래서 연속 복리식 오늘 금융 퀀트 시간 뭐 수업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할 텐데 연속 복리식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경제학 배웠으면 중요한 건 뭐야? 실질 이자율하고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 아니고 근데 경제 활동 담당자들은 실질 이자율을 신경 쓰고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분의 물가상승분을 나눠준 게 실질 이자율이다. 명목상 10% 얻었고 근데 그게 5%의 인플레이션 5%의 인플레이션 기점에 명목상 10%의 수익률을 얻었다면은 이 회사의 실질 수익률 혹은 실질 수익률이 얼마냐? 4.8%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룰 오브 썸으로 그냥 10에서 5 빼주기도 하죠. 그래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왜냐면 이게 다 뭐 지수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경제금융대 학생들이니까 경제금융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거시경제 이론, 미시경제 이론이 다 실질 이자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